여러분들 뮤비 디렉터 김은혜입니다. 헐리우드 달려서 죄송합니다. 뮤비 방금 도착해가지고 네, 살짝 지금 버퍼링 중이에요. 네, 로딩 중.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날씨도 너무 좋고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이건 세가지고 옆으로 좀 나올게요. 네. 요즘 저만 좀 제 걱정이 많나 보네요. 저희 뭐 보니까 다들 굉장히 밝고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도 준비하고 나오시냐고 고생도 많으셨을 텐데 사실 요즘 아침마다 그 들리는 뉴스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사실. 네. 어제 뭐 오늘 계속해서 들려오는 뉴스들이 있죠.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일촉즉발 하면서 지금 전 세계는 마치 전시 상황인 것처럼 아침에 뉴스를 틀면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이스라엘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야 나랑 뭐 그냥 이스라엘 어느 저기 나라가 그냥 전쟁이 났나 아니면 그냥 무장단체 테러리스트들이 그냥 또 문제를 일으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크게 뭐 기독교이신 분들은 그나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평소에 그렇게 크게 뭐 이런 지리적인 거나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하마스는 뭐 왜 갑작스럽게 하마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나먹기도 살기 힘들고 요즘에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내가 살 길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이런 것들 지금 고민하는 시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요즘에 우리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질문들 하시나요? 요즘 가게가 좀 어떠세요? 경기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들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다들 너무 잘 되시니까 그런 어떤 좋은 에너지만 받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요즘에 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사나 육아 함께 사실 저는 요즘에 투잡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법인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거기에 저를 이제 다른 직원을 쓸 수 있겠지만 저도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제가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업무도 봐주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직장인들의 삶을 또 같이 느끼는 이렇게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그 어떤 사업이 돌아가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에게 있어서 코로나라는 커다란 굉장히 벽이 있었죠. 근데 그 벽만 넘어지면 아니면 그것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굉장히 밝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그 벽이 허물어지고 나서 본 다가온 이 세상이 오히려 조금 더 답답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졌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 전직이 뭔지 아시죠? 네, 은행원이거든요. 은행원의 소식이 아직도 귀에 제일 많이 들려요. 뉴스에서 뭔가 그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은행권에 있어서 또 많은 대거 명퇴를 한다 할 때 이제 그런 소식들이 제 귀에만 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은행도 심지어 39살부터 정년퇴직, 그러니까 명예퇴직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퇴직금은 뭐 어느 정도 꽤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돈을 받고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분들의 살림살이가 과연 많이 좋아졌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 리더님들도 많은 분들 만났을 때 내가 아무리 요즘에 잘 나가고 너무 다 이뻐지고 막 다이어트 해가지고 다들 부러워하지만서도 주위의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과 그런 들에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를 보면 코로나가 분명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힘든가라는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2.6%라고 제가 네이버를 치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분석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수치가 과연 뭐 큰지 작은지 감이 아직 오시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상 우리나라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는 항상 3% 이상이었고 지금 현재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현재 경제 성장률은 지금 1%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선진국이란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와 있고 그 규모의 경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경제 성장률이 뭐 3%, 4%, 5%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항상 타겟은 3% 이상을 목표로 두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떨어지는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여러분들도 많이 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네,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1등을 찍고 있습니다. 2명이 만나도 이제는 더 이상 한 명조차도 낳지 않아요. 0.7명이 되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졌죠.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 현실 속에서 과연 언제쯤 좋아질까? 뭐 2.6%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 수치를 봤을 때 사실 경제 사이드에서 살짝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이 성장률이라는 것은 사실 명목 성장률과 또 실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함유된 의미들을 조금 더 분석해 보자면 성장률이 2.6%예요. 내가 직장인이라면 임금을 받는 것은 2%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내 주위에 여기 아직 숨겨져 있는 숫자가 있는 거죠. 대출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물가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면 나는 수입이 2% 정도 올랐는데 대출은 한 5% 정도로 오른 거죠. 물가는 그 이상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나는 2% 올라간 걸로 그래 조금 임금 올라갔으니까 20만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아껴서 저축도 해볼까? 라고 했는데 대출 금리는 월 한 50만 원 내던 거를 1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시장에 가봤더니 이제 물건이 예전에는 시장 한번 갔을 때 한 20만 원, 15만 원 주면 샀었던 것을 한 이제는 한 30만 원 정도를 사갖고 와야지만 집안 한 끼, 한 일주일 먹는다라는 사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와 있었을 때는 과연 나만 어려운 건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 거야 라는 것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병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런 어떤 경제 쪽이랑 금융 쪽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쪽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준 적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긴 호흡 속에서 제가 사회생활을 했던 한 24살, 5살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20년이 흐른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과연 우리의 큰 시계열로 봤을 때 경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나는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나를 다시 돌아보니까 흐름이 있었어요. 사실 그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경제 흐름을 봤을 때 큰 흐름은 옛날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희가 파고들고 가면 너무 오래된 것 같고 1997년 저희에게 IMF라는 큰 위기가 닥쳤죠. 제가 대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많은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다음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소련과 미국이 그렇게 죽도록 큰 적을 가지고 이제 냉전 시대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었는데 소련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서 미국에 더 이상 적이 없어진 거예요. 세계에 적이 없어진 거죠. 적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그 심심한 그러한 상황 속에 미국이 패권을 잡게 되고 미국은 계속해서 뭔가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O라는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는 월드 국제 세계 무역 기구에 미국이 두 번째로 싫어했던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입시켜요. 이 세계 무역 기구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 나라들끼리는 많은 여러 가지 장벽, 특히 관세 같은 거를 낮추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 함으로써 그런 서로 도움이 되는 경제를 일으키자라는 취지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 WTO에 가입을 했었었는데 유독 공산국가인 중국을 가입을 시키지 않았었어요. 어디가요? 미국이 가입을 시켜주지 않다가 1999년에 드디어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 이제 교역이 이제 자유롭게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게 되겠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옆에 있는 국가들과 그런 가까운 근교의 어떤 무역을 주로 여겼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가 많죠?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달러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구라고 그래가지고 국제통화라고 그래가지고 이 달러만 가지면 전 세계 어디에 가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합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돈을 가지고 저희가 베트남에 가서 돈을 주잖아요. 팁도 주고 하죠. 사실 그게 가능할까요? 불법이에요. 그걸 누가 신고하면 저희 외환법에 걸려가지고 벌금을 내거나 큰 일을 치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통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은 더 많이 따져보면 미국이 왜 이렇게 좋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물론 여러 가지 패권을 잡게 된 이유가 있었지만 미국 달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찍혀졌던 거는 아니에요. 그 전만 하더라도 금과 달러를 1대1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금이 있어야지만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미국이. 그 이후로 자유롭게 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국 경제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돈을 많이 찍어내자. 근데 돈을 찍어낸다고 경기가 살아나진 않겠죠.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 물건을 사야 되고 물건을 계속해서 사서 사람들이 그걸 씀으로 인해서 그런 소득 수준은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싼 물건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물건이 많이 찍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을 만나게 된 거예요. 중국은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정말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싼 물건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돈을 쓰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이 물건이 들어가요.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중국산 물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는 경제 규모가 이제는 G2라는 개념으로 옛날에는 G3, G7, G5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 10년 동안에는 이 G2라는 이름으로 이 전 세계 시장이 돌아가게 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나라들은 중국과 미국의 그 줄다리 속에서 어디 편에 들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잘 조절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저희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에다가도 수출을 하고 미국에다가도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근 10년 동안에 굉장히 적지 않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또 큰 힘을 갖고 있었던 곳이 이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원자재나 그 다음에 에너지, 석유 이런 것들을 썼던 그런 중동의 국가들이나 이런 천연 자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크게 세계의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게 돼요. 한 20년 정도가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졌고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20대, 30대, 40대를 지나 보니까 그 시간을 흘러보내 왔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금리는 제가 사실 그때 그 순간에도 은행에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은행이 금리가 한 7%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5%로 떨어뜨리겠대요.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근로자 우대 저축이라는 금리 5%짜리를 비과세했던 거를 마감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정말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다 가입을 하고 나서 그때가 2002년도, 3년도를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4%대, 3%, 2% 하면서 급기야 이제 한 거의 2%대까지가 코로나 시대에 그냥 기본금리라고 여겨졌던 거죠. 제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마치 우리 그때 당시는 개구리가 정말 온천물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니었나. 네, 그때도 다 어렵다고 했지만 그때가 가장 편안하고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네, 그런 시기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실 이런 경제 사이클에 있어서나 모든 흐름에 있어서는 영원한 거는 없어요. 뭔가 이렇게 팽창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정점에 다다르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네, 이 삐그덕거리는 이 G2의 경제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점점 첫 번째 하나의 사태가 2008년도에 나타났던 서브프라임 사태이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돈을 잘못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렇게 돈을 찍어내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네?
라고 하면서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엄청난 돈이 시장에서 풀리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보게 돼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베어스타운이라는 은행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줄줄이 많은 은행들이 도산하게 되면서 미국이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 이렇게 돈을 찍어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조금 경각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싼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한 어떤 많은 흐름의 돈들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중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중국이 커다란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측면에서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중국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중국 애들을 거의 뭐로 여겼죠. 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정말 낮은 수준의 어떤 민족이라고 여겼는데 국가라고 여겼는데 지금 딱 보니까 경제 규모가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모든 최첨단의 기술력을 미국만 가질 수 있고 그들이 그런 큰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런 오더는 다 미국이 내리는 거예요. 기술력은 다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은 그냥 공장으로서 그냥 돌리기만 하면 일만 하면 됐는데 이 일만 하던 갑자기 이 나라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해요?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가가치 어떤 물건들,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자기기들을 만들어내니까 미국이 경각심을 또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우리가 가져왔던 미국의 어떤 부귀와 영화,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이제는 우리가 되찾자 하고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굉장히 극우의 애국주의자들이 나타난 듯한 사람들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또 이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경제는 어땠을까요? WTO라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경제의 어떤 규모를 갖고 갔던 미국이 이제는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가 어쨌든 뭐 중국이 어떻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겠어. 이제는 온리 아메리카. 그냥 온리 아메리카. 우리 미국 사람들만 잘 살 수 있는 방법. 특히 미국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주겠어 하면서 트럼프가 공약을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걸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철조망과 큰 벽을 치면서 나는 미국의 그런 불법 이민자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거를 다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거에 대한 장벽을 칠 수 있고 거기에 철조망을 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트럼프는 그렇게 했어요. 네, 컨테이너들을 수천 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먼저 거기를 방화벽을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철조망을 치고 실제로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장 큰 관세를 이제 계속해서 관세율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미국만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해 보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가요? 국방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면서 전 세계에 들어가 있는 미군들을 자기 본국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아니면은 파병되어 있는 미군들의 되어 있는 나라에게 국방을 이제 그런 돈을 나누자 아니면 우리 갈 거다 철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이었는데 그러한 어떤 안보와 국방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때마침 운명의 장난인지 2020년도에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점점 폐쇄적인 나라들이 문을 철저하게 닫게 됩니다. 미국, 중국 다 닫게 되었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 좀 얼마 전에 풀려졌잖아요. 여행 자유화가. 그런 사이에 이러한 어떤 치안에 있어서의 공백 그리고 전 세계 패권의 1등을 차지했던 어떤 우두머리가 없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잘한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들 속에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눌러왔던 어떤 갈등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디였어요? 러시아였죠. 그래서 2020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는 사실 우리가 망한 소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천연가스라는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장 또 수혜를 받았던 나라들이 어딘가 하면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었죠. 왜요? 그 러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어지는 그 파이프관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프우가 있잖아요. 파이프우가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그냥 틀기만 하면은 그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독일까지 가는 거죠. 그거를 만들어놨는데 전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도우면 안 된다는 이유로 그걸 막아버리니까 지금 현재 유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에너지 가격이 지금 10배에서 20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네. 독일은 지금 전기요금이 상한선을 투자할 정도로 10배 이상 올라가니까 이거 전기요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에너지 요금을 낼지 모르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점 더 어떻게 되어지고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침부터 해드리는 게 정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은 없어서 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거라 하필 이 시간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은 아마 가장 크게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대만이에요. 중국과 대만이 과연 어떠한 갈등을 또 일으킬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때 이 컨트롤 타워가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들어가 버렸거든요. 20년간의 어떤 그런 질서 변화, 국가 간의 변화가 이러한 흐름이에요. 이런 국가 간의 변화가 솔직히 우리 한 일개 시민으로서는 뭐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에는 개인의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힘 있는 어떠한 존재가 모든 것을 뭔가를 이렇게 질서를 만들고 힘을 가지고 있을 상태, 그랬던 나라, 그 국가의 체제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체제, 그리고 코로나를 지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이 MZ라는 형태로 지금 새로운 어떤 흐름의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MZ 세대라고 하면은 나이대로 보면은 거의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속해요. 무려 한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어떤 특정 어떤 개별적인 집단의 트렌드나 문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우리 바로 옆에서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고 고민한 게 아니라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서 그럼 요즘에 어떤 전문가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진단을 할까?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고민 찰나에 이제 책을 찾으러 가요. 교보문고에 가봤더니 이번 주 베스트셀러 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이번 주 베스트셀러. 네, 신보입니다. 이번 주 베스트셀러는 송기령 작가 박사님이 지은 시대 예보 핵 개인화의 시대입니다. 시대 예보라는 것은 일기 예보처럼 이 시대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본인이 이제 예보해주고 싶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메인은 핵 개인화 시대라는 거죠. 새로운 키워드는 그분이 말씀하기를 개별화, 인디비주얼, 그것도 뉴클리어, 핵 개별화, 그리고 지능화, 고령화라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던져주고 있더라고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봤고 그 향후에 일어날 것들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정말 나누고 싶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와봤어요. 개별화는 뭘까요? 개인이 더 독특해지고 더 특별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 혹시 아시나요? 오리너구리 과가 있다는 거 혹시 아셨어요? 네, 모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는 이 오리너구리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해요. 근데 도대체 오리너구리가 뭔데? 네. 오리라면 어디에 속하냐면 조류에 속하죠. 너구리는 무슨 류죠? 포유류예요. 그런데 오리 너구리는 어때요? 섞여 있다라는 거죠. 이 식물과 동물의 종속, 종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쪽 과는 아니어서 그 구분하는 과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종이 있고 그다음에 속이 있고 뭐 과가 있고 개가 있고 이런 데는데 대부분 뭐 포유류의 한 집단에 있어서 무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점점 내려오잖아요. 근데 오리 너구리는
그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어서 그 종과 속과 과가 걔가 다 그냥 오리 너구리예요. 네. 오리 너구리. 왜? 생긴 건 왠지 오리 같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알을 낳아. 그러면 조류인가? 했는데 어때요? 새끼를 포유류처럼 젖을 먹여요. 이런 애는 도대체 뭔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해왔던 개별화된 동물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오리 너구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국가라는 개념이 강하지도 않아요. 그들에게 개념에 있어서는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 그나마 제일 큰 단위는 도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아무 도시에서나 자기네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말이 서울러, 네, 아니면 파리지앵처럼 내가 서울에서 살까 부산에서 살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의 경쟁 도시는 서울에 살까 아니면 파리에 살까 아니면 뉴욕에 살까 도쿄에 살까예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자기가 태어난 곳은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사는 곳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큰 단위에서보다 나만의 어떤 추구하는 그 공간을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취향과 기호를 알아주는 그런 집단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학연, 지연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별로 따지지 않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커뮤니티는 뭐냐면 뭐 들어보셨지만 인칭, 뭐죠? 인스타 친구, 그렇죠? 그리고 기업 친구, 회사 친구라고도 하는데요. 기업 친구, 같은 산업군에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동료 같고 그들과 많은 의견들을 또 그런 커뮤니티가 생기면 나누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친구들 만났다가 또 하루는 동호회를 통해서 이런 친구 만났다가 또 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또 이런 것들을 만났다가 이러한 그때 제가 홍기수 루비님의 강의를 듣고 그 2023년 트렌드에서 나왔던 한 얘기죠. 뭐죠? 인간관계를 인덱스화 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인덱스의 어떤 책을 읽어볼까? 아니면 어떤 옷을 입어볼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오늘은 어떤 친구를 만나볼까?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볼까? 그 사람 필요 없어? 그럼 인덱스에서 떨어져 내보내는 거죠. 이러한 오리 너구리들이 많아진 이 사회에서 나는 인류인데? 난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오리 너구리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황하죠. 하지만 이게 개별화된 시대라는 거예요. 오리 너구리가 과연 나는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오리 너구리를 내가 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이제 키워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가서 이제 그런 회사들끼리 어떤 농담들과 이런 에피소드를 이제 술자리 같은 데서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 하잖아요. 저희 이제 회식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한 20, 30대의 어떤 MZ 세대들과 이제 한 40대들의 저희 세대들이 같이 회식을 간 거죠. 근데 불판이 있는 고깃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MZ 세대의 한 4명 정도, 이쪽에 한 40대 이상 4명 정도 이렇게 앉아서 이제 고기를 굽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가 나와서 고기를 다 주니까 이 40대 여기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고기가 나오면 서로 자기가 이제 집게 잡아서 나 고기 잘 구운다 열심히 이제 고기를 굽잖아요. 맛있게 구워지고 있는데 이쪽 MZ 세대를 딱 보니까 다들 어떻게 있어요? 다들 팔짱 끼고 아무도 고기를 굽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도 고기를 굽지 않고 이쪽에서는 막 고기를 열심히 굽다 보니까 저쪽 아무도 쟤네들 왜 고기를 안 굽지? 라고 생각을 그렇게만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옆에 테이블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테이블에 아무도 고기를 안 구워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럼 누구 대리님이 구우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제가요? 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또 하나 얘기해 줄까요? 우리 그래서 이제 고기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먹었겠죠? 근데 이 40대 이 과장님이 부장님 정도 되신 분이 그래도 한 20대 정도의 귀여운 둘 다 여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직원이 입어 보여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둘 다 뮤지컬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럼 누구누구 공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분이 나 이 MZ하고 친해져야지, 이 직원하고 친해져야지, 잘해줘야지 하면서 그 소식을 보다가 공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소수의 사람들만 뭐 초대한 그런 자리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생각이 나서 이제 메일로 이제 회사 메일로 이런 거 있으니까 같이 도움되길 바래. 그리고 연애 사업도 뭐 잘 되길 바라고 막 그래서 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메일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분에게. 네. 그러지만 누군가 생각했죠. 그 메일이 어디에 전달이 됐냐면 바로 인사부로더라고요. 네.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네, 뭐 그런 걸 해석은 그냥 각자 알아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요즘에 이런 오리너구리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독특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계약서에 누가 보기 부라고 그랬어? 없잖아요. 계약서 들고 온다니까요. 6시까지 근무하라고 그랬잖아요. 6시에 땡 놓고 간다니까요. 네. 내가 언제 내 연애사 그런 거 신경 써달라고 했어. 그런 거 위반이잖아. 사생활 침해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개별화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여기 말고 밖에 나가면 많아요. 특히 40대 이하이신 분들 많습니다. 그럼 과연 내가 그런 어린어른들을 포용할 수 있는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지능화. 네. 이 지능화가 어느 정도로 빠르게 왔냐? 이 코로나 시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쿠팡을 시킬 수 있을까? 네,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스마트폰에 쿠팡이 있어도 과연 우리 엄마가 쓸 수 있을까? 저 핸드폰을 사줘도 과연 카톡까지만 해도 정말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쿠팡과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인터넷 쇼핑의 주문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을 통한 그 습득이 빨라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생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게 지금 우리 일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 어떤 디지털화, 자동화, AI가 이제는 모든 뭐 남녀, 노소 구분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일상적인 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과연 AI라는 그런 정말 지능화된 기계가 나오겠어?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고 듣고 나의 말을 받아주는 그런 기계가 있겠어? 에휴 해봤자 뭐 흉내를 굳이 내자면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발전한 게 제가 이제 우리 아침에 진이야 오늘의 아침 뉴스 틀어줘 그러면은 네 뭐 뉴스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진이야 우리 신랑이 왜 그러는지 좀 알아봐줘 그러면은 입력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이 AI 진이가 제가 이제 챗GPT라는 것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걔는 대화 수준이 저 이상인 수준인 거죠. 왜냐면은 걔는 미국 변호사 시험도 합격한 그런 친구거든요. 아직 안 써보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으신데 표정을 보니까요. 그분에게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가 마치 네이버와 진리를 다루는 수준으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코리아 가는 방법 알려줘요. 지하철을 타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나는 서울 어디에서 살고 가장 빠르게 버스를 타고 가고 싶은데 버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또 알려줘요. 그럼 버스 노선 중에서 사람들이 뭐 잘 안 타는 시간, 그 시간대를 나에게 알려줘. 그리고 요일과 함께. 그럼 또 그걸 알려줘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제가 프롬프트라는 말만 생각이 나고 앞에 뭐라고 그러죠? 네,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런 프롬프트를 계속해서 그애한테 입력을 시키면 걔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빨리? 우리 애들보다 더 빨리. 저희 아들 공부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제가 그 AI를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걔가 모든 답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고등학생 애들도 쓰고 있어요. 저희 딸한테 물어보니까 너 숙제 이거 어떻게 했어? 했더니 챗GPT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은 와 얘가 이 정도 수준까지 대답을 해준다고? 그걸 학습을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의 수준으로 구글을 찾아보든 네이버 찾는 수준으로 그냥 저희 어머니는 이제 네이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백과사전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TV를 보다가 쟤 잘생겼다 쟤 누구야 그러면 차은우
차은우? 차은우가 어디 그룹이지? 또 이렇게 물어봐요. 순간 저도 모르죠. 그러면 바로 저희 엄마 이제 네이버에다가 차은우, 네, 아스트로 이러면서 저보다 더 빨리 알려줍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엄마한테 이제 챗GPT를 알려주는 순간 이제 저와는 대화가 단절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든 대화를 이제 챗GPT랑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반적인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예전에는 나이가 많은과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의 리스펙의 대상이었고 전문화의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AI 통해서 지금 초월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와 정말 지금 하나도 다 모르는데 어떡할까? 그런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고령화예요. 네, 이게 전 세계 이제 선진국에게 메인 키워드가 돼버렸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중국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값싼 노동력을 제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물건이 싸게 나왔는데 중국도 이제 잘 살다 보니까 더 이상 그런 노동의 값이 싸지지 않은 거예요. 노동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래도 더 잘 사고 싶어 했던 욕구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때요? 이제 싼 물건이 별로 없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20년 전과 아니면 불과 10년 전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다시 도래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값싼 물건들이 아무 데나 가면 있을까? 값싼 노동력 우리가 아무 데서나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금리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제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도 가장 그런 싼 노동력과 함께 젊고 정말 싱싱한 노동력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생산되어졌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그들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므로 노령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도 이제는 뭘 걱정을 해요? 네. 생산에 대한 어떤 생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재화보다 어떤 그런 돈보다 노인을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어진 거죠. 고령화가 도래되었다는 겁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어디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그리고 이미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러한 긴 침묵의 시대를 보내왔죠.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키워드가 되었어요. 근데 이 고령화를 해석하는 것이 어떤 분은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이냐? 제가 윤여정 씨의 어떤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가 한국으로 와서 또 힘들게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70대가 돼서야 미나리를 통해서 여우 조연상을 아카데미에서 받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해에 미국의 뭐라 그러죠? 이미그레이션 거기 들어가면서 그분이 본인을 알아본 거예요. 그 전에 한 30년 전에 미국 갔을 때 너 누구야? 어디에서 왔어? 너 미국에 불법으로 온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눈초리로 자기를 봤었던 미국이 자기를 딱 보자마자 너 배우 윤 아니냐? 나 네 영화 봤다 이러면서 굉장히 아는 척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인생은 살만하다.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내가 이런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윤여정 씨와 또 어떤 분은 매일 파지를 주우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이렇게 하면서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돌아가시지 않는 그런 노인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우리 장유서라고 했고 어른을 공경하다 이런 어떤 사상이 아버지를 고용하는 딸 있을 수 있겠죠. 네, 딸이 사장이고 아버지는 그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대부분의 이제 저희 때 보면 저희 세대도 그러지 않나요? 나는 엄마처럼 뭐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참아야 될 게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어떤 세대 간의 어떤 단절이나 아니면 차별을 두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지만서도 또 어때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진짜 천차만별인 거예요. 최민수 씨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네, 60입니다. 환갑잔치 해야 되는데 누가 그 사진을 비교해줬어요. 환갑잔치에 와이프와 또 오토바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과
1970년대 환갑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상상이 되시나요? 1970년대 환갑 잔치? 뒤에 일단 아이들이 한 30명 정도 있고 이 정말 할아버지 같은 할머니 같은 분이 무슨 결혼식을 때 입을 법한 그런 홀레복을 입고 얼굴은 정말 90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환갑 잔치인 거죠. 70년대만 해도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60은 어때요? 그 당시 뭐 지금으로 지금 청년입니다. 사실상 WHO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구정하고 있냐면 75세까지 청년이에요. 네. 근데 이제 75세까지 그냥 청년? 그 이후부터 노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나이에 구분이라는 게 없어졌고 내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뭐 자랑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있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는 뭐일 뿐이에요. 이제 누군가에게는 진짜 숫자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어디 나가가지고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너무 쪽팔린 거죠. 그죠? 네, 최대한 나이를 이제 숨겨야 되는 밝히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물어볼 때 나이를 물어보는 거 어떨까요? 굉장히 이제는 신뢰되는 거죠. 왜? 이런 시대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별화, 그 다음에 지능화, 고령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키워드인데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향후 20년은 정말 각양각색으로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뭐 약간의 우울한 이야기도 있었고 재미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리더님들이 정말 대체 불가, 비교 불가한 멋진 미래를 가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